7화 줄거리. 그 일 이후 태남은 달라졌다. 태남은 윤치호 선생의 사립학교에 들어갈 의지를 밝혔고 그 즈음 호열자가 창궐하기 시작한다. 태임은 외삼촌 손씨를 통해 땅을 사들이고 있었는데 이성이 다음으로 부자로 손꼽히는 손씨네는 실상 실속이 없었고 빈털털이었다. 6년근 삶을 캘 즈음 호열자로 인해 일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득이가 나타나자 손씨네는 반가워 그를 붙잡았지만 제득이는 바로 호열자에 걸려 쓰러진다. 아비의 마지막이 가까워지자 태남이 제득이 있는 폐가로 불려가고 태남은 아버지의 임종을 함께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장하게 여기게 된다. 한편 종상이는 서울의 닥터스톤 집에 추천해 보낸 후성이를 이제는 제사에 참여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부성 이성 형제도 수긍하여 후성을 부르는데 정작 후성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전초만의 제사는 기제사도 보통 부자의 대소상 못지않게 제수장만을 넉넉하고 화려하게 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갖은 진귀한 과실에 미리미리 준비한 다식 약과 가진 편, 경단 등을 자로 폈고 고기와 어물을 풍부히 쓰고 탕을 큰 가마솥으로 하나를 끓여 다음날 온 동네 잔치를 했다. 비록 맏자식이 후사 없이 요절에 분열이가 대를 이었다고는 하나 딴 자식들은 그만하면 다 잘돼 선대의 재산을 더 많이 불린 자식도 있고 실수 없이 지니고 누리는 자식도 있건만 선대에 비하면 많이 허전했다. 장사꾼으로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전초만의 위엄은 당대에 쌓아 올린 누만의 재산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 그게 뭔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 채로 자손들은 그의 제사를 정성을 다해 성대의 차림으로써 그걸 기리고 아울러 자기들이 그의 후손이라는 걸 남들에게까지 상기시키고자 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제사의 돛돌 밑에서라도 참내만 시켜주면 감지덕지할 줄 알았는데 층하하지 않고 자식 노릇을 시킬 작정이었는데도 마다한다는 건 뜻밖이었다. 그런 고얀 놈을 여럿의 위엄으로 다스리게 끌고 올 것이지 그냥 놔두었느냐는 둥, 차후라도 다시는 처가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둥, 한마디씩 만만한 종상이에게 면박을 주었다. 핑계겠지만서도 제사 지내는 건 지가 믿는 예수교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막무가내니 전들 얻으러 계시니까. 에그머니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입이 싼 이성이 댁이 호들갑을 떨자 이성이가 눈을 흘기며 말을 받았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설라문에 내년에 분열이를 서울로 유학 보낼 때 후성이 내다 거처를 정할까 해서 그 사람됨을 뜯어볼 좋은 기회다 싶었더니만. 아무튼 당신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사람을 보기 전부터 칭찬을 얼마나 하셨으니까. 요새 적서가 어딨냐는 둥. 그 사람은 신학문에 앞장선 사람이니 세상이 어드럽게 변해도 출세는 메어놓은 당상이라는 둥. 그뿐이요. 소모까지 보통 처퍽은 다르다는 둥 반찬 솜씨하고 속 묻어난 건 소문난 분이라는 둥. 아무려면 남에게 될까. 두 내외의 의노는 꽤 구체적인 데까지 돼 있었던 양 이성이는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아니 봉제서울 장손에게 예수교를 옮겨줘도 남보담 나아요. 종상이는 두 내외가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들으며 사람이고 물건이고 상종하기 전에 즉각 이용가치부터 요량해보는 이성이의 능력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곤 다시는 처갓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줄 아나 두고 보라지 하는 앙심 비슷한 걸 품고 그날의 제사에 참내했다. 한편 집에선 동경과 호기심으로 후성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던 태남이가 후성이를 독차지하게 된 기쁨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태남이는 아직 17의 소년이었지만 기운이 장사였고 몸기운 못지않은 기상이 깨어나고자 그의 내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에 그렇게 크나큰 감동을 받은 것도 그 말뜻이 새롭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내부의 순수한 갈망의 호응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못 배운 한을 그가 풀어주길 바랐지만 그가 갈망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투신이었다. 팔매질하듯 온몸과 온 마음을 던질 대상이었다. 아버지가 잔뜩 움켜쥐고 있다가 그에게 넘겨준 자존도 그런 황홀한 대상의 일부였을 뿐 더 배우고 생각하고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었다. 후성이의 수려한 용모와 자신 있는 태도와 유려한 언변은 태남이로 하여금 충동질을 당하고 싶어 안달이 나게 했다. 충동질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충동질을 당하고 싶은 순수한 미개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나 보다. 후성이는 줄창 자기를 따라다니는 덩치 큰 소년의 우직하고도 순결한 눈길에서 그런 만남을 예감했다. 후성이는 고요한 물결에 돌을 던지듯이 툭 한마디 했다. 전하 정간에 실컷 붙어먹지 왜 나까지 붙어먹으래. 성, 그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니까. 성이 뭐야? 촌수로 따지면 내가 위다, 임마.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이 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일시다. 그래도 이 집 주인한테 성님이라고 하는 처지면 나한테는 아재라 해야 마땅해, 임마. 난 이 집 주인의 처숙이니까. 그럼 아재, 지금 헌 욕 누구라 들으라고 헌 욕이니까. 누군 누구야? 이 집 주인한테 한 욕이지. 제사 지내는 걸 왜 빌붙는다고 하시니까. 아재는 남도 아니고 전시면서요. 그들은 날 전시 취급 안 했어. 아버지 장사 때 상제 노릇도 안 시킨 지독한 사람이야. 나 보기엔 아재가 더 지독한 사람 같시다. 어드렇게 여기까지 먼 길 와서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잖아. 내가 여기서 다니는 학교도 예수교 믿는 어른이 세운 학교인데도 그런 소리는 금시초문일시다. 제사나 장사에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데 그 패습을 고쳐나가야 잘 살 수 있단 소린 들었어도 예수교 믿는 사람이 세운 학교에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 말고 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세례받은 것하고 같냐, 임마. 1년에 한 번 낳아준 아버지 생각도 못하게 하면서 어드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섬기겠다고 하계시니까. 말도 안 되지. 녀석, 내 말이 맞다. 그건. 내가 제사에 안 간 건 전시집 인간들을 실망시키고 싶어서였단다. 그들은 나한테 제사 참례시키는 걸 큰 적선이나 베푸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눈치였거든. 여기 성님이 나한테 한 편지도 그런 투였고. 내가 제사가 지내고 싶어 허기가 졌냐. 그런 적선을 받게. 지금쯤 아마 갖은 억척들을 하면서 찢고 까불고 있을걸. 날 위해서가 아니라 즈네들이 내민 손이 부끄러워서. 후성이가 장난꾸러기처럼 씩 웃었다. 태남이는 덩달아 속이 근질근질하면서 안 입고 온 것들을 골려주는 일에 동참한 듯한 기쁨을 느꼈다. 녀석, 웃긴 넌 뭘 알고나 웃냐. 나도 알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진 불쌍하게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 아주 기막힌 유언을 하셨거들랑요. 사람은 남한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걸 분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요. 사람 증아가 제일 나쁘다고요. 너희 아버지도 예수쟁이였구나. 아니에요. 녀석, 펄쩍 뛰긴. 오라, 의병이었구나. 의병이 뭔데요? 이런 깜깜한 집구석 봤나? 너희 아버지 죽을 때 총이나 칼 맞아 죽지 않았어. 아니면 관가에 붙들려가 처형을 당했던지. 아니에요. 호열자 걸려서 돌아가셨시다. 그럼 작은 이치만 가르쳤지 큰 이치는 못 가르쳤겠구나. 큰 이치가 뭔데요? 사람끼리도 누가 업수히 여기면 분하게 여겨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업수히 여김을 당하는 걸 백성들이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란다. 너도 학교에 다닌다니 나라 형편이 시방 어느 지경에 가 있는지 대강 짐작은 하고 있겠지. 예, 조금은요.
그렇지만 양반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무슨 수가 나겠시니까. 백성들 생각이 다 너 같다면야 업수의 여김을 당해도 싸고 도매금으로 팔려가도 싸지. 백성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아무도 그 나라를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병이 그치지 않는 거란다. 의병들은 왜군들하고 싸우나요? 왜군들하고도 싸우고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든 못된 양반들이나 지방 수령들도 혼찌금을 내준단다. 그럼 얼마나 신날까요? 신나서 의병하는 게 아니야 임마. 왜군이나 광군의 총칼에 초계같이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요. 사로잡히는 수요 또한 적지 않건만 의병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가고 줄지는 않는다더라. 그뿐 아니라 아무리 외진고을에도 의병이 안 일어나는 데가 없어 어느 도에선 군마다 수령들이 다 도망을 가 한때 의병장들이 정사를 대신하기도 했다더라. 그래서 의병이 안 일어나는 고장 백성들은 그게 부끄러워서 남 앞에 제 고을 이름 대기를 꺼리기까지 한단다. 개성도 그런 고을이니까. 글쎄다. 실은 여기 형님이 의병장감인데 아깝게 됐지. 후성이가 혼잣말처럼 입속에서 어물쩡댔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니까. 의병을 먼 데서 찾을 게 없느니라. 이댁 주인도 한때 의병을 일으킨 적이 있느니라. 후성이는 태남이가 자기 말에 혼박 반한 걸 눈치채자 좀 더 극적인 충동질을 하고 싶어 그가 어렸을 때 얻어들은 얘기에 적당히 살을 붙여서 들려주기 시작했다. 여기 성님이 너만한 나이 때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한 적이 있다는 거 너 모르지? 알 턱이 없지. 사람이란 미천한 때를 감추게 돼 있으니까. 내가 믿거나 말거나 그런 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때 아주 큰일을 했단다. 외놈 인삼도적을 잡아서 관가에 고발했는데 그때 유수가 외놈 편을 들어 성을 무고죄로 몰아 죽지 않을 만큼 곤장을 쳐서 내쳤단다. 그때부터 성뿐 아니라 성을 따르던 젊은 일꾼들이 절치부심 그 분풀이를 하려고 오랫동안 모의를 하고 형을 주동자로 받들었다니 그게 의병이지 별거냐. 근데 그 다음이 도무지 허명무실 종잡을 수가 없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거사는 성공을 해서 관아도 습격하고 외상과 결탁해서 부정하게 돈을 번 간상들 집도 불태우는 밀란이 한바탕 크게 일어났고 그 패들도 거의 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여기 성은 감쪽 같았거든. 소울로 피했다더니 공부하러 간 거였고 나중에 돌아와서 전시집 사이가 돼서 그럴 게 없이 사니 더욱 수상하지. 소문이야 어떻든 나 보기엔 이 고을 의병장감은 여기 성님밖에 없는데 안 됐어. 참 안 됐어. 누구나 부러워하는 종상이의 신분을 마음껏 능멸하니 더 후성이가 잘나 보였다. 아재는 왜 그렇게 생각해? 나 보기엔 여기 성님은 외놈은커녕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일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람을 모아 거느리는 재주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머슴 살 때도 근방의 머슴들이나 떠돌이 일꾼들을 다 모아들여 괴수 노릇하면서도 할 일은 다 해서 그것도 큰 재주라고 우리 어머니가 늘 칭찬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 나처럼 어린 나이에도 의병 노릇 할 수 있을까? 태남이가 문득 정색을 하고 물었다. 내 나이가 어리다고. 야, 나이는 찾는데 생각이 어려 징그럽다. 서울선 일전에 15밖에 안 된 아이가 의병보다 더 큰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단다. 이완용이 수레를 타고 종로통을 지나는데 글쎄 그 아이가 수레를 가로막고 야, 내가 매국노 이완용이랬다 하고 호통을 치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손뼉을 치고 이완용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영을 내려 그 소년을 잡아가두게 했단다. 후성이의 선동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완용이가 을사년 보호조약 때 얼마나 비열하게 외놈 편을 들었고 그 대가로 지금 얼마나 호강을 하며 사생활은 천벌을 받게 문란하여 며느리를 첩으로 삼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까지 말하여 태남이의 피를 끓게 했다. 후성이는 스스로의 언변이 뛰어나서 자기보다 무게가 2배나 나가게 생긴 소년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고만 여겼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남이에겐 얼마나 새로운 자극인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여지껏 태남이의 관심사는 자기밖에 없었다. 자기는 누구일까라는 자신에 대한 궁금증 속에 꼭꼭 숨어 살았다. 자기 밖의 것에 대한 관심은 돌팔매질처럼 돌발적인 저기가 고작이었다. 자연히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 그에게 연달아 밀어닥치는 바깥 소식에 그는 어린애처럼 순진했고 까진 피부처럼 민감했다. 후성이가 태남이의 감동이 자신의 언변과는 상관없는 태남이만의 신기한 기질이라는 걸 깨달은 건 못된 양반 얘기만 한 것 같아 이준 열사 얘기를 해주고 나서였다. 이준 열사 얘기는 당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의분을 끓게 했을 뿐 아니라 각자의 예국심과 상상력이 보태져 극적으로 비장비통한 게 돼 있었다.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계만방에 호소할 기회를 엿보던 고종은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비밀히 이준을 그 모임에 보낸다. 그러나 을사조약에 대한 자초지종을 모조리 들은 회의 참가자들은 한국인은 외교권이 없다 하여 믿으려 하지 않음에 이준은 분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 스스로 배를 갈라 제 손으로 제 창자와 피를 회의장에 뿌리며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쓰러짐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크게 놀라 과연 애국자라고 칭송했다는 얘기를 다 듣고 난 태남이는 소리를 내어 통곡했다. 창자를 던졌다는 얘기는 후성이도 전적으로 믿고 한 얘기가 아니건만 태남이는 그걸 고지곳대로 믿었고 그의 타고난 울분과 팔매질로 무턱대고 저항하던 게 비로소 고를 찾은 듯한 흥분을 느꼈다.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었던 힘이 정당한 행동을 찾아 화려하게 분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꿈에 그는 황홀하게 도취했다. 아직 어린 태남이는 이준이 뿌린 창자의 처절하고 비통한 의미보다는 그 화려함만을 취하고자 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준 열사가 피나 창자가 아닌 붉은 꽃잎을 뱃속에서 무진장 꺼내 만방에 흩뿌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태남이의 경악과 감동이 기대한 것보다 극심한 걸 목격한 후성이는 막연하지만 뭉쳐줘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꼈다. 사람도 순진하긴 나 같은 사람의 말에도 그렇게 감격하는 걸 보니 기독교 청년회관에 한번 데리고 가고 싶군. 거기 가면 애국지사들의 훌륭한 연설이나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대한 해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네. 학교보다 더 속성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곳이지. 그러고 나서 이태 전에 낙성을 본 기독교 청년회관이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하단 자랑을 제 집 자랑하듯 했다. 종현의 천주교단과 함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산처럼 크고 높고 요지부동한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태남이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태남이는 좀 더 오래 이준 열사가 뿌린 꽃벼락을 맞고 싶은 눈치였다. 본디 후성이는 그의 언변이 듣는 이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걸 참지 못하는 성미인지라 화제를 정반대로 바꾸었다. 하긴 소울 구경이 그까지 산 같은 집이 달했어야 무슨 재미겠나. 우리 같은 젊은이들에겐 뭐니 해도 여학생처럼 재미가 진진한 구경거리도 없다네. 요샌 해마다 여학교가 한두 개씩 생겨나는데 장옷 대신 박쥐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꼴이 가관이라네. 칠칠한 머리 꼬랑이가 걸을 때마다 출렁이는 것도 볼만하지만 어디 그뿐인가. 요것들이 먼저 박쥐우산을 살짝 기울이고 눈을 맞추려 든다네. 넌지시 추파를 던지면 도끼 눈을 뜨는 신용만 하다가 더 진한 추파를 되돌려주는 계집도 있다니 사나이 대장부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해봄직한 노릇 아닌가. 아직도 상투를 자르느니 목을 자르겠다고 벼르는 고루한 유생이 판을 치고 있으니 여자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문밖 세상을 활개치는 걸 회개하다 한탄하며 세상의 망조와 결부시키기도 하네만 나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풍조의 찬성이라네. 자네 생각은 어떠런가? 여자에게 이르러 후성이의 말씨는 한결 은근해지고 친구처럼 동격으로 대했지만 태남이의 관심을 끌진 못했다.
5. 어머니의 아들. 동짓딸이었다. 며칠 전 큰 눈이 한번 오고 나서 폭한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밤새 맺힌 고드름이 뚝뚝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간간히 삼한 바람이 기와골의 눈을 쌀이 빗자루처럼 날카롭게 쓸고 지나갈 때마다 우수수 마당으로 눈보라가 쳤다. 얼음장처럼 맑게 개인 하늘에서 치는 듯한 은빛 눈보라는 곧 심상치 않은 추위가 닥쳐올 조짐 같아 태임이는 어깨를 웅숭거렸다. 지난번 손돌이 추위도 혹독하더니만 태임이는 다음에 올 이름 붙은 추위를 속으로 가늠해 보면서 아랫목에 깔아놓은 포대기 밑으로 파고들었다. 윗목에 노타로 얹어리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 달아있고 포대기 밑에서도 후끈 단내가 올라오건만 태임이는 까닭 모를 추위를 느꼈다. 허전함이라고 해도 좋았다. 뭐가 빠져서 이런가. 태임이는 문득 허전해질 때의 버릇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았다. 땅 문서와 돈과 은과 남편과 딸과 마지막으로 겨울나기 준비까지를. 겨울나기 준비해서 혹시 빠뜨린 게 없나를 헤아려 보는 게 제일 오래 걸렸다. 나무관과 뒤터 추녀 및 마루밑까지 장작이 빈틈없이 쟁여져 있고 입동 무렵에 담아 김치광에 독독이 묻은 김장김치는 보쌈 김치로부터 동치미, 석박지, 호박김치까지 대물림의 솜씨와 사만 사온 덕으로 혀를 톡 쏠 만큼 도전적으로 익어가는 중이고 지난 4월 상달에 고사 지내고 나서 쏜 메주는 행랑방에 내달았으니 곧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뜰 테고 광에 썬 추수해 들인 잎살과 잡곡이 뒤주에서 독에서 넘치고 가만히째 길길이 쌓여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설이 오기 전에 매화나무는 사랑에, 석류나무와 유도화는 안방에 들여놓았고 나머지 추위 타는 나무와 화초 뿌리는 우매 갈무리에 놓았으니 얼어 죽을 염려는 없었다. 모자란 것도 빠뜨린 것도 없었다. 풍요와 완벽한 준비성은 태임이에게 타고난 팔자여서 거역할 수도 의심할 여지도 없는 거였다. 그러나 가끔 답답한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답답증은 꽤 어렸을 때부터였다. 할머니 홍씨는 내일 입고 먹을 곳도 마련 없이 사는 사람들을 제일 못마땅해서 이렇게 비웃곤 했었다. 옛날 옛적에 불고 쓴 듯이 가난한 직구성의 서방 녀석이 미련 없이 첫 추위가 닥치니까 한다는 소리가 소한 대한 들부로도 우리 마누라는 걱정 없어. 건불났기 석짐에다 배속꽃이 한 죽이니 우리 마누란 걱정 없네 하며 춤을 췄다더니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짝이로구만. 태임이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흉보는 그 옛날 옛적의 서방 녀석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지금도 그 낙천적인 서방 녀석의 자유를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면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어려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줄곧 태임이의 호기심만 자극하고 손이 닿지 않은 것은 바로 물질적인 결핍이었다. 경험하지 못한 거, 경험할 가망이 없는 것이 흔히 그렇듯이 궁핍은 태임이에게 있어서 신비한 무엇이었다. 만약 할머니 홍씨가 살아서 태임이의 이런 생각을 눈치챘다면 배에 발기름이 끼었다고 일수에 붙일 일이나 태임이로서는 제법 사실에 근거한 생각이었다. 만약 소년 시절의 종상이가 가난하고 미천하지 않았어도 그의 생긴 것과 그의 품은 생각이 그렇게 출중해 보일 수 있었을까? 그때 종상이가 가진 거 없이 미천하여 억울하게 천대받고 있지 않았어도 방구리만밖에 안 한 쬐끄만 계집애가 그 무서운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사면서까지 그의 역성을 들 수 있었을까? 청년 종상이가 더러운 행랑방에서 살이 썩어가는 고통을 겪고 있지 않았어도 그의 못다 편뜻이 꽃다운 처녀의 넋을 단박 사로잡을 만큼 그렇게 빛나 보일 수 있었으며 그 최초의 매혹이 댕기꼬랭이가 남부로 올 만큼 관연할 때까지 변치 않은 연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을까. 드디어 종상이와 육례를 갖춘 부부되어 오늘날까지 금슬이 한결같았으니
이 또한 제복 못지않은 큰 복이오늘 태임이는 요새 제복을 시들해하면서 덩달아서 자신과 종상이가 과연 행복한가를 의심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서로의 몸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다가 아니라면 지금의 종상이는 태임이가 매혹당했을 때의 종상이와 많이 달랐다. 누더기와 살 썩는 냄새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던 참으로 사람답던 기운은 호의호식의 때가 끼어 그녀도 겨우 알아볼 수 있을까 말까한 미미한 흔적이 돼 있었다. 혼자 있는 그에게 서린 우수나 같이 있을 때도 문득 말을 못 붙이게 만드는 대면대면한 거리감 따위를 태임이 나름대로 그 흔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가난과 역경만이 사람다운 기상을 그렇게 빛나는 것으로 연마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지닌 너무 많은 재력을 그에 대한 못할 노릇처럼 여길 적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속은 듯한 배신감도 없지 않았다. 종상이는 얼마든지 아내의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뜻있는 일을 위해 쓰고자 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단지 가난해질 목적으로 그걸 탕진하려고 했다 해도 태임이는 말릴 생각이 아니었건만 그가 그러지 않은 건 거기 안주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태임이는 지금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겨우 한 달을 걸은 뒤이니 배가 부르기는커녕 긴가민가 할 때이건만 너무도 뚜렷한 태몽 때문에 그녀는 태중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까지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꿈엔 동해랑 친정집 우물이 단골로 나왔다. 꿈에도 우물 둘레에는 음산한 귀기가 감돌았고 꿈이라는 것까지도 알아 어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우물 속 하늘에 남치마 자락이나 산발한 머리채가 떠올라야만 비로소 괴롭게 신음하면서 깨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번 꿈은 처음부터 달랐다. 우물가는 우물가인데 어머니가 빠져 죽기 전 우물가여서 무섭지 않았다. 물을 뜨려고 두레박을 찾는데 동그랗게 우물을 둘러싼 석축에 서리서리 늘어진 두레박끈이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동아줄 같은 구렁이로 변했다. 구렁이는 뒤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면서 머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임이가 따라 들어가니 구렁이는 대청마루 대들보를 휘감고 머리를 휘둘러 집안의 여기저기를 살폈다. 능청스럽고도 순한 눈이었다. 같이 집안을 살피던 태임이는 그 집이 친정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라는 걸 깨달았고 형언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게 바로 태몽이구나. 태몽 중에서도 아들날 꿈이렸다 하면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다. 생시에 생각해도 그게 태몽이란 생각은 변함이 없었지만 꿈에서처럼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다. 그들 부부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단 하나 아들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도리어 태임이는 아들을 낳기가 그닥 내키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남보기도 완벽하게 행복해 보일 거라는 게 까닭 없이 두렵고 싫었다. 남보기에 가장 정숙한 여자의 부정, 가장 냉담한 여자의 열정, 가장 고상한 여자의 외설. 태임이는 툭하면 그녀의 의식에 끼어들어 걸치적대는 어머니의 환영을 지우려고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동해랑 마님 납샷이다. 기돌레의 연통을 듣고 태임이 의아해하면서 마룻구까지 마중을 나갔다. 작은 숙모 이성이 댁이 다녀간 지 사흘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웬일이시니까 작은 어머니. 길도 미끄러울 텐데. 아이고 신통한 것. 엎어지면 코 닿을 땐데 매일은 못 올까. 사흘 전에도 아이고 신통한 것 소리부터 하면서 달겨 들었었다. 태임이가 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거듭 신통해하는 거였다. 태임이는 수다스러운 작은 숙모보다 무던한 큰 숙모 부성이 댁 쪽을 더 좋아했지만 아들 분열이를 큰 집에 사후 양자로 들여보낸 세도로 태임이 어머니 노릇까지 하려 드는 데야 피할 도리가 없었다. 뼛속을 따지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었다. 아랫목에 정자하자마자 계집종한테 들려온 보따리를 끌렀다. 감귤이었다. 아니, 이건 제주 감귤 아니니까. 이 귀한 걸 어둠에서 이렇게 많이.
태임이는 절로 입에서 군침이 돌아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 아냐야, 이만한 제주감귤이면 진상품인데 어드렇게 우리들 차례가 오는. 돈 아냐. 금을 가져도 어림도 없어야. 이건 일본 감귤이야. 너희 작은아버지가 일본 상인을 통해서 구해오셨다. 너희 작은아버지도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이번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신것보담 괴기를 밝혀야 아들이라는데 왜 하필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추리냐. 제가 추리 먹고 싶단 소리는 또 어dim에서 들으셨소. 태임이는 기가 막혀서 약간 발끈했다. 다 아는 수가 있지. 내가 추리 먹고 싶다니까 이서방이 하늘에다 방망이를 매달라면 매달아도 동짓달에 추리는 못 구해 오겠으니 제발 딴 걸로 분부를 내려달라고 능청을 떨었다며. 그 소리를 듣고 신게 오죽 먹고 싶어 그랬을까 싶어 당장 추리 대신 감귤을 구해왔잖냐. 꽁 대신 닭이라 안 됐다만. 이게 어드렇게 꽁 대신 닭이 되오. 닭 대신 꽁이지. 태임이는 느닷없이 동한 동물적인 식욕을 이기지 못해 허겁지겁 서너 개의 감귤을 먹어치우고 나서 비로소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종상이와 그런 수작을 한 건 사실이나 바로 어젯밤 잠자리에서의 일이었다. 정말 추리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종상이가 하도 뭐가 먹고 싶으냐고 졸라 묻기에 애교 삼아 일부러 해본 소리였다. 아무리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지만 규방의 교성이나 다름없는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다는 건 예산일이 아니었다. 하긴 태기가 있다는 것도 미처 종상이한테도 알리기 전에 알고 달려온 득돌 같은 숙모였다. 그때만 해도 서답 빨래까지 아래 것들한테 시킨 게 잘못이었다고 제 탓으로 돌리고 말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었다. 입이 싼 양쪽 집 드난꾼들이 서로 열불이 나게 드나든다 했더니만 어느새 양쪽 집이 마주 뚫린 창구멍이 됐단 말인가. 누구라 그런 소리까지 작은 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덕택의 귀한 감귤을 잘 먹긴 했어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상전이 젊다고 넘볼라치면 버릇대 못 써요. 아따, 종년 몇 명 줄이 때 맞겠네. 온 김에 귀경하고 가야겠다. 드난꾼 닭달 하는 것도 구경이니까. 이서방이 주리를 틀릴 테니 귀경 났지. 예? 그럼 누구라 내 베개 송사를 풍겼겠는. 이서방이지. 이서방이 너한테는 그래 놓고도 안 됐던지 오늘 새벽같이 언녀나범을 불러가지고 설라문에 송도 바닥에 혹시 누구라 약에 쓰려고 추리 갈무리 해둔지 없을까 알아보라고 부탁했나 보더라. 언녀나범이 아무리 오지랖이 넓어 봤댔자 우리 집 안 거치고 되는 일이 있는 줄 아는. 알았시다, 작은 어머니. 알았으니 이제 그만해 두십시다요. 아이고 서슬이 퍼렇더니만 금세 주둥이가 강줄이 만해지네 그려. 이서방도 이번엔 아들을 무척 기다리나 보더라. 안 그렇겠냐. 이서방 나이를 생각해봐. 자식 농사가 늦었지. 늦었고 말고. 일찍 장계 들었으면 손자도 볼 나이야. 택이 있단 소리를 듣고 한편 반갑고 한편 걱정이 태산같다. 또 딸라면 어디로커나 하고. 친정이란 그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만 떠맡게 돼 있으니깐 두루 딸을 꺼릴 밖에. 숙모가 터놓고 친정어머니 행세를 하는 게 싫어서 태임이는 새치만이 잘라 말했다. 괜한 걱정하지 마십시다요. 열한이 낳았을 때도 쬐끔도 섭섭한 눈치 안 했더래시다. 이런 철부지 봤나. 첫딸이야 세간 미천이란 소리도 있다만 열한이야 이만저만한 첫딸이냐. 시방이니까 얘기다만 혼인 오고 3년이 넘어 태기가 없을 때야 누구라 널 돌개집인 줄 알지 않았겠는. 열한이는 내 아기집 돌문을 연 첫애인데 딸아들 가릴 겨를이 어둠에 있는. 몽둥이라도 고맙지. 그렇지만 이번엔 다르다 너. 다르긴 왜가 다르다고 이러시니까. 허긴 이번에도 열한이가 아우 본 것만도 그저 고맙다. 열한이 아우가 늦길래 혹시 너희 어머니 내림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인 줄 아는. 엄마 내림을 하다뇨. 태임이의 목소리가 딴 사람처럼 갈라지면서 뺨에 핏기가 올랐다.
요염한 뺨에서 살적마저 떠는 듯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성이 댁은 뜻하지 않게 그 옛날에 시아버지의 사자의 갈깃털 같은 수염이 떠올라서 주눅이 들고 말았다. 아니다. 탄할 거 없다. 말씀을 꺼내셨으면 끝을 맺으셔야죠. 내가 뭐 틀린 말한 거 있는. 너희 어머니가 너 낳고 생산을 못한 건 시상이 다 아는 일인데. 그게 엄마 잘못이여시니까. 자식 볼 욕심으로 부족증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를 장가들여 명재촉을 하고 어머니 팔자를 그렇게 만든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하여튼 널 낳지 않았는. 사람이 맏자식한테 바라는 소망이란 독하고도 질긴 건지라 어른들 입장으로야 하나 낳았으니 둘도 낳길, 딸을 낳았으니 아들도 낳길 고대한 건 당연하지. 제가 아버지가 짜낸 마지막 기운이었는데도요. 태임이는 몸서리를 치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기운과 어머니의 남은 기운을 생각했고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할아버지의 아들 손자에 대한 집념이 만들어낸 관옥 같은 꿈의 아이와 어머니의 남은 기운이 만들어낸 힘이 과한 현실의 아이 태남이를 생각했다. 태임이는 자신의 몸소리의 내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얼른 또 한 개의 감귤을 베어 물었다. 얘 좀 보게나. 신것 밝히면 딸이래도. 이성이 댁은 빗나간 화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지 얼른 얼굴에 웃음을 띠고 얼레발을 쳤다. 아들, 딸은 벌써 정해졌을 텐데 왜 자꾸 그러시니까. 태임이도 좋은 낯을 꾸몄다. 아냐야. 삼신할머니는 오장육보 팔다리 이목구비 머리털 거정 다 만들고 나서 당추는 맨 낭중에 엮는단다. 당추 엮기가 제일 손이 가고 까다롭다지 뭐냐. 그래서 성미가 너무 급하거나 너무 게을른 삼신할머니가 들어서면 딸을 만들기가 십상이란다. 당추 엮기가 귀찮아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쭉 찢어 놓는다는구나. 너희 작은아버지는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걷듯이단다. 이번엔 꼭 아들을 낳아야 이서방 볼낯이 있을 텐데 허시면서 말이다. 뭐니 해도 너희 작은아버지가 이서방 신세를 좀 많이 졌냐. 봉동의 땅 뺏기지 않은 것도 이서방 덕이지만 일본 상인하고 큰 흥정이 붙거나 악기가 잘 안 맞을 적마다 이서방이 나서서 해결을 지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시방처럼이야 됐겠는. 너희 작은아버지 그거 모르실 어른 아니다 너. 꼭 아들을 낳아야 헐 까닭이 점점 더 느네요. 종당엔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좋자고 그러는 거냐. 이번에 서울 가시면 약을 지어 오시겠다더라. 구리계에 용한 의원이 있는데 여태를 남태 만드는 비방을 써서 약을 지어주는데 백발백중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단다.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써보자꾸나. 정말 왜들 이러실까. 그러다 남태가 여태 되면 어드럭하려고. 에이 사위스럽다. 어른 없는 집안에 시집와서 제살림만 하더니 도무지 조심성이 없구나. 요새도 작은아버지는 서울을 새골 드나들듯 하시니까. 기차 타고 가셔설라문에 전차나 인력거만 타고 일부러 다니신다니 새골 나들이 부담 호강이지 뭐. 이서방은 매일같이 조선 사람은 해먹을 거 없는 세상이라고 한탄만 하는데 작은아버지는 제주도 좋으셔. 그건 이서방 말이 맞아야. 작은아버지도 앞으로는 뭔 일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 이번 길엔 글쎄 공을 치셨다지 뭐냐. 너희 작은아버지가 비싼 노자 들이고 장사 나가 헛땅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게다. 일본 놈이 아무리 간사하고 교만하다고 해도 작은아버지는 잘 어르고 달래 실속을 차리시더니만 이번엔 배짱을 부리셨대. 글쎄 지난번에 약조금 꺼정 치러니를 생트집을 잡아가며 딴소리를 허더라지 뭐냐. 너도 알자. 올 가을엔 안중근인가 하는 사람이 하룻빈에서 이둥방문 쏴 죽인 거. 그 일이 있고부턴 외놈들 인심이 어찌나 흉흉한지 조금만 수틀려도 약이 머리끝가정 올라서 팔짝팔짝 뛰는데 볼만하단다. 그래요, 작은어머니. 그런 구경이라면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시다. 근데 제놈들이 그럴수록 우리들 조선 사람들은 겁이 나기는커녕
속으로 고소하고 괜히 신이 나서 양보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더란다. 참 벨꼴이지. 그뿐인 줄 아는. 흥정이 깨졌는데도 섭섭하기는커녕 100년 묵은 체증이 떨어진 것처럼 시원하고 장원급제한 것처럼 잘난 척이 하고 싶어 술도 잘 못하는 양반이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마셨다는구나. 이번엔 독립만세꺼정 불렀다지 아마. 화술이 아니었군요. 아냐야. 화술 마신 걸 내가 모르려고. 횡재나 하고 온 양반처럼 오늘까정도 싱글벙글 기고만장이란다. 조선 사람 기가 살아있다는 걸 이 시상에 널리 알리려고 목숨 내걸고 왼수를 싸죽인 사람도 있는데 돈 몇 푼 더 벌려고 외놈들한테 굽신될 수야 있나 싶어 어엿하고 정대하게 권리주정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 돈벌이보담 조선 사람 노릇이 더 헐만하단 말이 너희 작은 아버지 입에서 떨어지는 걸 보니 안중근이란 양반 참 큰일 하셨더라. 그러게나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 마음이 다 작은 아버지처럼 될 수만 있다면 안중근 어른은 한 사람을 죽이고 1000만 명을 살린 셈이니 후세의 길이 빛날 영웅이지요. 안방에선 안중근이 때문에 두 여자의 마음이 서로 풀려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까지 의논성스럽게 나누었지만 사랑에선 사정이 달랐다. 사랑에선 종상이가 박승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승재는 일본 통감부 기구의 하나인 농상공부 상공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조선 사람 중에선 가장 높은 관직이라고 했다. 중상이는 승재의 이런 처세를 출세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용 가치는 있다고 여겼다. 중상이는 혼자서 요모조모 연구해도 뜻대로 안 되는 직조기의 목록을 일본에서 구해다 줄 것을 승재에게 부탁한 바가 있었고 필요한 기계와 기술의 도입 방법도 그와 의논해서 도움을 청할 작정이었다. 어제 출장을 와서 볼일 보고 여간에서 잤다면서 승재가 들른 것은 아침결이었다. 승재가 구해온 직조기의 종류와 그 구조를 설명한 목록은 중상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발달된 것이었다. 한마디로 기가 질리게 어마어마했다. 자신이 꿈꾸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초라한 것이었다는 것도 우울했지만 조선의 실정이 그 초라한 것에나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더 우울한 노릇이었다. 중상이가 일으키길 꿈꾼 사업은 종래에 배틀을 놓고 집안에서 짜던 명주보다 더 곱고 섬세한 실을 뽑아내어 무늬와 색깔이 고운 비단을 짤 수 있는 기계를 몇 대 들여와 흔한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가르치고 길들이려는 간의 공업 규모의 공장이었다. 중상이 나름의 생각으론 나라가 외세에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건 백성들의 얼이 외국 물건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심지가 굳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밥술이나 먹는 사람들은 일본 물건, 서양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 받들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걸 문벌처럼 자랑스럽게 여겼다. 특히 여자들은 중국과 일본 비단을 좋아했다. 중국 비단은 예로부터 궁중이나 높은 벼슬하는 집안의 부녀자가 즐겨 입었으나 새로운 일본 비단은 그 감촉이 안개나 깃털처럼 간사하고 색깔이 꽃밭처럼 묘사하여 부녀자들은 지체가 높고 낮고 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한 번만 보면 현혹돼 마지 않았다. 산포와 함께 뽕나무가 흔하고 집집마다 누에를 치는 걸 보고 자란 종상이는 비단만은 조금만 기술을 개량하면 남의 나라 물건에 넋을 안 빼앗길 줄 알았다. 그게 얼마나 안이하고 소박한 생각이었던지 목록만 보고도 기가 질렸다. 아니, 학교를 한번 경영해보자고 할 때도 그런 자본이 어딨냐고 발을 빼던 자네가 비단 공장을, 이런 기술과 기계를 끌어들이려면 학교 차릴 자본에 10곱이 있어도 모자랄걸. 이렇게 그의 심정을 떠볼 겸 빈정대는 승재의 말도 중상이를 위축시켰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뭘 모르고 안락한 생활에 파묻혀 지낸 날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또 학교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이었다. 종상이가 위축되고 심란할수록 승재는 의기양양했다. 승재가 그 최신 기계의 목록을 수집한 건 종상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그는 그걸 빙자해서 일본의 그 밖의 문명됨까지를 자랑스럽게 풍기기 시작했다. 마치 일본이 잘난 게 자신이 잘난 것처럼 혼돈하고 있는 말투가 아니꼬와 종상이도 불쑥한다는 소리가 안중근 열사가 이등방문을 쏴 죽인 건 참말로 장렬한 캐거가 아니던가. 외놈들도 아마 우릴 다시 봤을 걸세. 자네가 모시고 있는 일본 상전들 동향은 어떻던가. 종상이로선 한껏 비꼬아 말한 셈이었다. 아무튼 조선 사람들 단순하고 감정적인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아, 기분 상했으면 용서하게. 자네가 나를 일본 놈의 졸개 취급을 하기에 나도 감정이 있는 놈이라 한마디 해본 걸세. 내가 이래봬도 유학 시절엔 유학생을 교합해서 일진의 규탄대회도 열고 일진회에게 보내는 경고문도 작성했다네. 그 경고문이 얼마나 명문이었는지는 지금도 알만한 유학생들은 알고 있다네.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일본 유학생들 세계에선 내 이름은 애국 청년으로 알려져 있다네. 그래서 말인데 종상이는 승재의 말을 듣기도 전에 입맛살을 깊게 찌푸렸다. 사랑의 그와 마주 앉은 지 한식경밖에 안 되는 동안 그가 일본에서 일진의 규탄운동을 주도했단 소리를 벌써 몇 번째 듣는지 몰랐다. 일본 문물을 찬탄할 때나 일본 세력의 진출을 옹호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을의 그 말을 앞세웠다. 나도 한때는 일진회를 죽일 놈 살릴 놈 규탄하는데 앞장서 애국 청년 소리 들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식이었다. 이등방문은 제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한 사람일세. 일본에선 가장 존경받는 거인이지. 이미 할 일 다한 사람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나. 승재가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고 물었다. 여보게, 그 정떨어지는 소리 좀 그만하게. 밖으로는 조선민족이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안으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재확인한 거사가 아닌가. 어떻게 그런 일을 입속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이 그 거사로 입은 충격을 장차 무엇으로 갚을까를 생각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잠시 기분 좋았던 것도 조선 사람이지만 두고두고 불이익을 받아야 할 사람도 우리들이니까. 뭐니 해도 그들은 우리보다 강자거든. 두고 보게나. 자네는 마치 나라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투군. 종상이는 분에 못 이겨 버럭 언성을 높였다. 몸으로 붙는 싸움이라도 한바탕 해야 직성이 풀릴 것처럼 종상이는 승재에 대한 미움을 걷잡지 못했다. 그러나 승재는 가볍게 몸을 날리듯이 종상이의 이런 투지에서 비켜났다. 그만해 두세나. 친구의 상하겠네. 우리처럼 자주 의견이 안 맞고도 우정이 변치 않는 친구도 드물걸. 같은 길을 가는 것도 같은 이해를 쫓는 것도 아니면서 늘 생각나고 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으니 우리야말로 진짜 친구가 아닐까. 참, 내가 이번에 별르고 별러 자네 부인과 따님한테 조그만 선물을 한 가지씩 준비했다네. 자네가 부탁한 이 책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꼭 한번 오고 싶었다네. 그러면서 들고 들어온 트렁크를 끌어당겼다. 종상이는 허공을 찬 것처럼 흔들리면서 마지못해나마 미소를 띌 수밖에 없었다. 선물은 무슨? 자네 혼인 때도 후행 온답시고 빈손이었자는가. 아마 내 빈손이 덜 부끄러우라고 후행 노릇을 시켜준 거나 아니었나 몰라. 자네도 알다시피 그때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았나. 자네도 나처럼 가난뱅이인 줄만 알았더니 부잣집으로 장가가는 걸 보고 사실은 속이 좀 쓰렸다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만큼 성공을 한 건 그때의 쓰린 마음과도 무관하지 않으니 용서하게나. 그러면서 승재는 잠깐 말을 끊었다. 그 자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마냥 성공할 것 같은 예감도 있건만
여전히 속이 쓰렸기 때문이다. 승재가 질투하고 있는 건 중상이의 아내의 부가 아니라 그 요요한 미모였다. 그 화려무비한 혼인잔치와 꽃구름 같던 화관을 무색하게 하던 이상한 아름다움이었다. 매끄럽고 둥그스름한 이마에 찍힌 요요한 곤지와 어린애처럼 당돌하고 꾸밈없는 눈빛을 어이 잊을까. 그는 그 질탕한 혼인잔치와 요요한 색시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굶주리고 천한 짐승처럼 비참하게 느꼈고 그건 그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혼인날 그랬던 것처럼 헐떡이며 입술을 핥았다. 지금 그의 입술은 유들유들 기름이 올라와 있었음에도 그는 마치 갈라진 부스럼 딱지를 핥는 것처럼 느꼈다. 뭘 자네답지 않게. 종상이도 뜻없는 말을 어물쩡댔다. 그는 승재보다도 자신의 감정 처리가 더 신경이 써졌다. 선물에 허겁지겁할 처지도 아니면서 남의 호의에 약한 자신에 괜히 맥이 빠졌다. 그건 다 농담이고 내 딴엔 마음 먹고 장만한 선물이니 오랜만에 부인도 뵐 겸 따님도 생면할 겸 내 손으로 직접 전하면 안 되겠나. 자네가 직접. 왜 그렇게 놀라나. 난 자네 친구이기 전에 후행이야. 신랑 쪽 후행은 시댁에 후덕한 우더른이 서는 거 아닌가. 시댁 어른이 사랑에 와 계시면 의당 뵙는 게 며느리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알겠네. 후행의 자격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겸심상 내올 때 나오도록 이르겠네. 나도 남녀의 내외가 지엄한 구습은 별로 좋아하지 않네. 서서히 타파해 나가는 게 옳다고 봐. 맞는 소릴세. 그러면서 승재는 또 한바탕 일본 여자들이 남편 친구들과의 사교에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늘어놓았다. 일건 너그러워졌던 종상이는 일본 풍습 예찬에 다시 굳어졌다. 외간 여자 남자가 벌거벗고 한 목간통에 뒤섞여서 목간도 한다는 야만인들 풍습은 말해 못하나 1년에 한 번도 시원히 떼국물 한 번 못 씻고 사는 건 문명이라던가. 그만두게. 또 싸우겠네. 종상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안으로 난 여다지 문을 열고 언년이를 불렀다. 점심 준비를 시키면서 아씨 좀 잠깐 나오시라고 이르려는데 승재가 또 참견을 했다. 그만두게. 내가 들어가 뵙지 뭐. 그 소문난 개성집 마당칠에도 구경할 겸 해서. 안 되겠나. 안 될 거야 없지만 이 겨울에 무슨 볼만한 마당칠에가 있을라고. 그러면서도 이쁜이에게 손님이 잠깐 안에 들 거라는 전가를 하고 말았다. 동해랑 숙모가 다녀간 후 여란이 저고리 색동이나 모아볼까 해서 헝겊 보따리와 반지꼬리를 끌어당겨 요리조리 빛깔을 맞춰보고 있는데 사랑해서 손님이 드신다는 전갈이 왔다. 서울 손님이 와 있다는 걸 알고 더운 점심 해낼 채비를 시키고 있던 중이었지만 안에까지 들다니 무슨 일일까 싶어 어떤 손님이더냐고 되물으려는데 마당에서 두런두런 인기척이 났다. 태임이는 잠깐 색경을 들여다보면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쪽을 만져보면서 마루로 나갔다. 안방까지 맞아들여야 되는지 마루에서 인사만 해야 되는지 눈으로 종상이에게 물어볼 새도 없이 먼저 승재의 끈끈한 시선에 붙들렸다. 왠지 정면으로 받기 민망한 눈길이어서 태임이는 마루 끝에서 약간 몸을 돌려섰다. 그렇다고 부끄러움을 타는 것처럼 보이기는 더욱 싫어 어깨를 펴고 목을 오만하게 쳐들었다. 종상이가 서둘러 승재를 소개하자 승재는 일본 사람처럼 허리를 몇 번씩 꺾으면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동안도 태임이는 허리에 홍두깨를 동인 것처럼 뻣뻣이 서서 고개만 좀 숙였다. 아, 그동안 늙고 미워져 있길. 보통 애어멈처럼 봄속해져 있길 얼마나 바랐던가. 승재는 태임이의 혼산날과는 또 다른 도도한 미모에 질려 다리가 후들댔다. 신식으로 빗은 트레머리나 히사시카미가 구식 쪽보다 훨씬 보기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가냘프고 빼어난 목 뒤에서 기꼬대의 정결한 동종을
살짝 찍어 누르듯이 누추찐 수치 풍부한 쪽과 물린 붉은 댕기도 요염했고 검소한 은비녀는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품이 있어 보였다. 올라가세나. 중상이가 먼저 돛돌로 올랐으나 승재는 마치 미천한 하인처럼 마당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승재는 선물꾸러미를 선물할 때도 꼭 심부름을 온 하인처럼 굴었다. 중상이는 갑자기 비굴해진 승재를 딱하게 여겼으나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다. 그 장면에서 승재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태임이의 미모와 위엄은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다. 개명한 풍속으로 여염의 부인도 남편의 친구와 대등하게 상면도 하고 할 말도 주고받는다는 걸 말로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당하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신할 줄을 몰라 그리 되었으리라 짐작은 하면서도 친구한테는 약간 면구스러웠다. 그래도 그렇게 기고만장 잘난 체가 몸에 밴 승재가 쩔쩔매는 것 또한 가관인지라 종상이는 올라가기를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종상이가 보기에도 명구스러울 정도로 승재가 비굴하게 굴었음에도 태임이는 그가 자신을 넘본 것처럼 느꼈다. 그 끈끈한 눈길 때문이었다. 도대체 나를 어찌 보았길래 외간 남자가 감히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아슬아슬하게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의 끈적끈적한 시선이 진을 내며 자신의 몸 어디엔가 눌러붙어 있을 것 같아 꺼림칙하고 불쾌했다. 태임이가 손님이 전한 선물 보따리를 마룻끝에 방치해 둔 채 들어가 버리자 자초지종을 옆에서 지켜본 기돌레는 안달이 나서 끌러볼깝쇼 아씨 하면서 윗방으로 해서 안방을 기웃거렸다. 개서 끌러보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흉어물 없는 사이인지라 같이 끌러보면서 시시덕대고 싶었던 기돌레는 머쓱해서 중방을 넘지 못하고 윗방에서 비단 보자기를 끌렀다. 안에서 나온 상자곽은 은은한 분홍빛 양지로 싸고 붉은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묶은 게 볼품이 진기했다. 시상에 이 안에 뭐가 들었기에 이렇게 장하게 치장을 했을까요, 아씨. 기돌레는 차마 풀기가 아까운 듯 붉은 헝겊끈을 어루만졌다. 보고 싶으면 후딱 끌러보고 부엌에 나가봐야지 않나. 손님 더운 김심 대접하라고 이르시지 않던가. 상자각 속에도 또 몇 겹이나 부드러운 종이에 싼 걸 풀고 나서야 인형과 화장품이 나왔다. 일본 여자가 부채를 들고 있는 인형은 혼란하고 요망하고 길다란 유리병에 든 물부는 마개를 비틀자마자 향내가 온 방 안에 진동을 했다. 찔레꽃과 수수꽃다리 내음과 앞내를 뒤범벅해 놓은 것처럼 혼미하고도 역한 냄새였다. 어메메, 화류계 덜이 일본 화장품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더니 정말 그렇게시다. 힘 안 들이고 남봉꾼들 뼈마디를 녹여놓게 생겨시다 그려. 기돌레가 코를 실룩대며 킬킬댔다. 막에 꼭 막아서 두고 나가보게나. 골치가 아프구먼. 기돌레는 움찔해서 상자각이랑 포장지를 주섬주섬 챙겼다. 동해랑 집에서부터 같이 자란 처지여서 상전답지 않게 곧잘 농도 받아주고 버릇없이 굴어도 탄하지 않았던지라 이번에도 신기한 물건을 보고 한바탕 찍고 까불고 싶어 미처 태임이의 심기가 편치 않은 건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이 고운 끈은 저 주시지 않겠시니까. 기돌레는 선물을 묶었던 붉은 헝겊이 버리기 아까운 듯 만지작대며 물었다. 그건 못에다 쓰게. 우리 귀순이 종종머리 딸 때 쓰면 얼마나 곱게시니까. 계집애가 한낱이 날 것입니다요. 참 그렇겠네 그려. 가져다 쓰게나. 색깔도 곱지만 볼수록 신기한 헝겊 아니니까. 이런 좁은 오락지가 어드렇게 양쪽이 다 식서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요. 기돌레는 기어코 그거라도 얻어가지고 자리를 떴다. 귀순이는 기돌이 다음으로 낳은 딸이었다. 태남이가 한창 못되게 굴 때 만삭의 기돌레를
절구공이로 내려쳐 하마터면 떨어질 뻔한 아이였다. 떨어지지 않고 충실하게 태어나 부숭부숭 잘 자라는 것도 신통한데 열한이하고는 서로 한시반시를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는 소꿉동무여서 태임이가 늘 눈여겨보면서 열한이하고 너무 층하하지 않도록 거두고 다독거려 왔었다. 태임이는 기돌레를 보내고 물끄러미 윗방에 놓인 요상한 선물을 바라보면서 승재가 자신을 넘봤단 생각을 떨어버리지 못했다. 제 따위가 감히 어떡하더니 넘봄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발딱 일어나 행주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나갔다. 기돌레가 깜짝 놀라서 수선을 떨었다. 그렇게 귀한 손님이니까 진작 말씀을 하시죠. 김심이고 해서 있는 대로 대강 차려내려고 했는데 일을 얻으러 하니까. 태임이가 부엌에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게으르다고 할 순 없으나 진일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었고 총찰도 심하게 하지 않았다. 기돌레를 믿거라 맡겨놓고 있었다. 얼핏 보기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던 머리빵 아씨를 그대로 빼닮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음 먹고 부엌에 내렸으면 막히는 게 없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밥도 태임이가 푸면 윤기가 잘잘 흘렀고 같은 보쌈김치도 태임이가 부시기에 담아놓으면 신기한 꽃송이처럼 화려해졌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닭달질을 당했건만 그것만은 안 되던 동해랑 노마님 솜씨가 태임이 손끝에서는 그대로 살아나는 걸 보면서 기돌레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별식하려고 나온 게 아닐세. 있는 대로 차려내도 격식갖춰 상이나 봐주려고. 그 손님 꼭 일본 사람처럼 생긴 데다가 하도 굽실대길래 대강대강 차려내도 될 줄 알았는데. 글쎄 귀한 손님이라서 나온 게 아니래도 왜 미운 놈 떡 하나 준단 말도 있자는가. 그렇습죠, 아씨. 그 손님이 믿게 보일 짓 한 줄 진즉 알았다니까요. 아니면 달갑자는 청을 드리러 왔던. 기돌레는 아까부터 여느 손님과 다르게 자꾸만 궁금증이 나게 하는 이상한 손님에 대해 마침내 단서를 잡았다는 듯이 반색을 했다. 미운 놈이란 소리는 내 실수였네. 이를테면 그렇단 소리니 사겨 듣게나. 태임이는 그 이상 참견하는 건 허락할 수 없다는 듯 딱 잘라 말하고 맑은 장국간을 보고 창광의 오밀조밀한 항아리에 곰삭은 갖가지 젓갈을 각각 거기 맞는 기명에다 모양 내서 담고 김치와 동치미도 손수 꺼내왔다. 삽시간에 꽃밭처럼 어여쁜 점심상이 차려졌다. 술도 집에서 중류한 독한 소주에다 인삼을 담아 해를 묶인 극상품으로 내갔다.